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무역에 대해서 개념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간다고 할 때 계약서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국제거래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입니다. 동일 국가가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게 최대한 6배까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잘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에 잘 체결하는 게 의해서 분쟁이 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서를 잘 체결하는 게 무역을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비즈니스맨이 되는 첩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역계약이 다소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비엔나 협약 CISG라고 하는데 국제 간에는 관련 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게 나라가 어떤 법을 세우고 법을 제정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 국제적으로 그에 대한 그 법적인 부분이 약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1988년에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2005년에 가입돼서 국제법으로서 무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엔나 협약이 뭐야? 라고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무역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때 관장하는 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국내에는 사실은 대무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 대무역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이야기하지 외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엔나 협약, 이거 약칭으로는 CISG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것이 있고 대충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면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CISG에서 이 빨간 걸로 쓰인 매매만을 무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임대차를 해주거나 증여를 해주거나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죠. 그런 것은 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파는 것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역의 대상은 이 피지컬 굿즈라고 하는 그 물품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는 일단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많이 쓰는 것에 계약서 우리말로 하는데 계약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영어로는 contract 또는 agreement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느냐는 얘기하는데 둘 다 쓰입니다. 그런데 contract가 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contract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agreement는 법률적인 효과 플러스 그 밖에 다른 것들도 같이 넣어서 이야기할 때 계약서라는 영어 단어로 쓰는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contract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 다시 말하면 법률적 효과인데요. 법률적 효과라는 말은 참 점잖은 말이고 실제로 이야기하면 강제력이 개입된다라는 측면에 좀 더 유념하실 필요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무역의 대상이 아까 매매라고 CISG가 말씀드렸는데 증여,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는요. 대무역법에서는 이것도 무역이라고 봅니다. 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무채물도 사실은 무역이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보는 것과 국내에서 대무역법이 권장하는 다루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어로 피지컬 굿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일반적인 동사를 의미하는 거죠.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그 계약에 대한 성격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볼 필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그 계약은 낙선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퍼라는 용어로 이제 한번 전 시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승낙, acceptance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아마 사람 간의 거래라든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둘이 합의를 해야 어떤 절차를 이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태가 서면이 됐건 말로 하는 것 됐건 구두가 됐건 행동이 됐건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것도 소위 말하면 승낙한 거다 이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한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면 계약 성립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최소 2명이 되겠죠. 수출자와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출자는 물품을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물품은 일반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법적으로도 전자적인 무체물,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떤 음악 같은 것들을 보내줘서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사고 파는 것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가 없이 그냥 물건을 주는 무상계약은 무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마진을 남겨서 이익을 남겨서 그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 물건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래 초기에 거래 성사를 위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무역거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아예 제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료식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제가 이 슬라이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샘플을 보여드릴 뿐 꼭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가 되려면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권장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내지는 표준화된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보험에 대한 이런 내용은 조금은 다른 성격인데 유인계약, 즉 보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보험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물건의 운송이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기초가 되는 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물건이 있어서 보험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유인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앞에 낙선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 계약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 유인계약은 참고적으로 그냥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U를 합니다.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법적 효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뭐 엄청나게 길게 영어로 써놓고 내용도 광범위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뭔 일을 하기 위한 사전적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네가 이행 안 했으니까 너 이거 반드시 이행해야 돼 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MOU를 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을 강제하고 반드시 해야 될 때에는 후속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돼야 실제적인 계약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할 거는요. 제목은 MOU라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강제적인 내용, 특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MOU라는 거에 제목에도 관계없이 제목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로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 CI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규정이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만 있느냐? 사실은 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인코텀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국제상업회의소가 이제 정한 ICC라고 하는 곳에서 정한 건데요. 이런 논쟁이 많습니다. 도대체 물건을 국내에서 주고받을 때에는 논란이 없어요. 뭐에 논란이 없냐면 직접 만나서 주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야, 물건 문제 없지? 그래, 문제 없어. 그럼 너 돈 줘야 돼? 알았어, 돈 줄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바로바로 어떤 뭐랄까요?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국제거래는 물건을 보낸 시점과 받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건을 보낼 때 내 책임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통관하면 끝이냐? 배로 싣고 가면 배 싣기 전에 내 문제가 끝나느냐? 아니면 거꾸로 다시 가서 상대방한테 도착할 때까지냐? 이런 거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으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요.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인코텀스 2020인데요. 이게 2020은 2020년에 만들었다는 의미고요. 매년 10년마다 이것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관행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코텀스를 정의하면 위험과 비용 어디까지는 수출상이 내고 어디부터는 수입상이 낼 것인가, 그 위험을 어디까지는 수출상이 담당하고 어디부터는 수입상이 담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품에 관한 그 유엔 협약, 아까 CISG라고 하는 비엔나 협약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제 거래에 대해서, 상품의 거래에 대해서 매매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가입돼서 그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국제 관련 무역 법규 중에 하나가 뉴욕 협약입니다. 뉴욕 협약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인데요. 중재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법으로는 국내의 판정이 해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역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걸 그냥 놔둘 것이냐? 다른 수단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중재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중재가 되는 거죠. 국제 중재는 우리나라의 판정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그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뉴욕 협약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가입돼 있고요. 세계 대부분의 무역 많이 하는 나라들은 다 이걸 가입해서 중재를 통해서 쉽게, 빠르게, 저렴하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미국 외국 무역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무역에서 용어만 있을 뿐 실제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국제적인 룰이 여러 가지 있고 국내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뭘 적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하는 법을 가버닝 룰, 즉 준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준거법을 좀 더 이야기해보면 준거법은 무역계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무역계약의 그 내용이 우리나라 법으로 할 것이냐, 한국 법으로 할 것이냐, 미국 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CISG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할 것이냐, 즉 비엔나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같은 것들을 뭘로 할 것인가를 반드시 명기해 놓는 게 이제 서로 개혁하는,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 소송을 할 것인지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는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으로 재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사인 계약의 자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계약서에 이제 샘플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립니다. 단순한 내용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상당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죠. 수출사항과 수입사항이 계약에 대한 Sales Contract Number 1, 2, 3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서 번호를 부여하고요. 그 계약서 번호에 의해서 전체적인 거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간단하게 한 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최소한의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수량은 얼마 정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이냐라고 하는데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온 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CEIF 뉴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EIF가 앞서 말한 그 인코텀스 2020에 나온 겁니다. 운임 보험료 지급 조건, 다시 말하면 뉴욕이라는 뉴욕 항까지의 뉴욕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해서 그걸로 가격을 얼마를 정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야드당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선적은 언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결제는 어떤 조건으로 결제한다. 그 다음에 보험은 누가 어떻게 든다. 그 다음에 포장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쭉 보시면 무역에서 최소한 바이어하고 협상할 때는 이런 내용을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 쉬핑 마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화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포장지에 표시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유리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라는 부분도 있고, 박스에 대한 넘버링을 해가지고 그것이 몇 번째 박스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수출상과 수입상 사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겠습니다. 앞에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겁니다. 앞서는 보여드린 것은 이제 조금 옆으로 이제 횡적인 부분이 조금 횡적인 부분과 종적인 부분을 섞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종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물량은 얼마만큼 선적하고 거래할 것이며, 그 다음에 결제 조건은 어떻고, 유닛 프라이스는 단가의 양이죠. 한 개 가격은 얼마다. 그러면 뭐 한 개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수량을 거기다 곱하면 총 거래 금액이 나오겠죠. 슈퍼먼트는 무역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국내 거래에서는 납기다 하면 상대방한테 가져다 주는 그 시기까지를 의미하는데, 무역에서는 선적 기간을 납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풍랑을 만나거나 배가 뒤집히거나 뭐 이런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위험이 발생하면 물건이 손상되거나 없어졌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커버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거고요. 또 하나의 무역에서 여기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무역에서는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할 때에는 수출보험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인스펙션, 검사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검사는 바이어가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대해서 잘 만들었는데 바이어가 트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검사는 제3의 기관이 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포스 메저라는 불가항력에 의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사, 수입자 사이에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애매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삭제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앞에 계약서 샘플 두 개는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 약정, 즉 각 거래를 그때그때 할 때마다 모든 걸 정할 수 없으니
이때 특별히 모든 거래에 총괄적으로 적용된 것들을 다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계약서의 뒤쪽에 있고 아까 앞에서 본 두 개의 샘플은 계약서 앞면인 내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이 시간에는 보려고 하는데 저 뒤쪽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클레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상이 물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언제까지 그 의사 표시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상은요, 그 기간을 단축하고 싶어 할 거고요. 수입상은 아주 여유있게 잡고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면 이 물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마켓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클레임 제기 기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비추레이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재라고 하는 건데 그 중재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면 해외에서 집행이 되지 않으니 국내에서 중재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뉴욕 협약이라고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 조항을 넣어서 어디서 어떤 중재 규칙에 의해서 중재를 진행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법이 마지막 제너럴 텀스 앤 컨디션의 마지막 조항에 또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 샘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